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 취약계층 가구를 시작으로 지급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1%대를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0%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줄고 국제 유가가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레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가운데 등교 계약 시기와 방법이 잠시 후에 발표됩니다. 고3부터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등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서 우리 군의 기관총 사격을 가한 것을 두고 북한이 더 강도 높은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제기했던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경제연장 오늘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연휴를 마치고 오늘 개장한 우리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1895.37로 전일 대비 2.28% 하락했고, 코스닥도 641.90으로 전일 대비 0.51%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에서 투자자별 수급은 현대시각 기준으로 외국인이 9천억 원가량을 매도했고, 기관도 7,500억 원가량을 매도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미중무역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발언하면서 이런 차원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릭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중국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FDA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렘데시비르 임상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었는데 긍정적인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갈등에 대한 우려로 증시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중무역 분쟁 재점화 조짐에 급락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개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낙폭이 점차 축소됐었지만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급등했던 증시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재료를 만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대부분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기계업종인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서비스업, 인터넷 관련주인 네이버가 당중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건설기계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9일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글로벌 굴삭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영업이익률을 발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를 일찍 겪은 중국의 기계시장이 회복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표적인 코로나19 수혜주인 네이버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4일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코로나19로 광고 부분이 타격을 받았지만 온라인 쇼핑, 네이버 페이,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에서 수혜를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또 향후 언택트 환경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어린이날로 또 휴장하고 모레 시장이 열리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전가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재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약 1조 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말했고 또 연방정부 퇴직연금에 중국에 대한 투자를 차단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재발하게 되면 경기 회복 시기는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7일에 미국의 경제, 외교, 정부 관계부처의 대책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마련될 예정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결정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미중 무역 말살이 발생했을 당시 글로벌 증시를 억눌러 왔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밤에 미국 4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 1일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41.5를 기록하면서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 내일 발표될 비제조업 지수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진한 경제 상황은 향후 금융시장에 지속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이재유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등장 직후인 어제 우리 군 최전방 감시 초소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명백한 9.19 군사 합의 위반이지만 한미 모두 우발적인 일로 평가했는데요. 북한은 지금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과 또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로 사실 한국에서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이 이제 상당히 스타일을 많이 구겼잖아요. 네. 방금 사과를 다 했는데 워낙 국민적 압력이 셌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국민적 압력도 이시겠을 거고 또 자신들이 한 말이 좀 맞질 않았으니까 어쨌든 사과를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누굴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정보통을 인용했는데 그게 휴민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질 않았으니까 일단 사과를 하고 또 이게 휴민트가 좀 엉터리라면 좀 제대로 된 휴민트로 바꾸고 그러면은 그래야 또 앞으로 또 우리 국민에 맞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결국 이 정부 청와대에 이상 징후 없다라는 설명이 맞아 떨어진 셈인데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특히 예. 이제 북한 문제 그리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변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는 대수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황을 오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런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이제 발언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걸 이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번 상황을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그거 자체에 대해서 그 의미의 경중을 제대로 이제 구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파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의 그 경험을 비춰보면 이제 경제가 잘 나가는데
이제 소위 그 북한에 대한 문제, 북한 리스크가 이제 시장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바로 다가오진 않지만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 정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큰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이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걸 이제 좀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석상에 나타났는데 네. 그래서 그 이상설이 정리되는 줄 알았는데 나타나서도 또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른손 손목에 뭐 네네네. 까만 점이 뭐 시술을 스텐트 시술, 받은 네. 것 같다. 예. 근데 정부는 청와대는 시술 흔적이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이 나타나도 또 그런 걸 두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북한이라는 체제 지금 우리 안 소장님 계십니다만은 북한이라는 체제를 이제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상상력도 발휘하고 또 나름대로 뭐 그런 과학적인 그런 이제 그 사실에 근거한 그런 이제 추론도 해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스스로가 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성 있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점도 이제 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뭐라 그럴까 그냥 확신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당국이 이제 이렇게 뭐 강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좀 조심스럽게 어느 단언적으로 이제 발언하는 것은 좀 신중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앞서 미국의 CNN도 뭐 김정은 위원장 위중하다 이런 오보를 낸 바가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북한 정부가 참 뭐 폐쇄적이고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보통 뭐 현대 국가에서 정보는 이제 세 가지 방법 또 네 가지라고 하나 추가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휴민트라는 게 이제 탈북민들은 아무래도 지금 국경 일대 전화도 하고 가족에게 뭐 송금도 하니까 휴민트 면에서는 탈북민들이 좀 유리한 걸 장악하고 있지만 그 최고 수뇌부의 움직임까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차관님 말씀대로 그에 무슨 테킨트 뭐 이렇게 촬영하는 거, 뭐 컴퓨터 해킹하는 거, 뭐 시즌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커버망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산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간 가 있었는데 그게 과연 신병설 때문에 수술을 해서 갔는지 아니면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간 건지 또 전용 열차가 와 서 있다 보니까 북한의 뭐 요인들이 거기 대고 와 있기 때문에 뭐 원산이 뭐 임시 수도로까지 되지 않았냐 이런 설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는 그래도 아주 확고하게 또 미국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는 공중 정찰 위성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의 말을 조금 신뢰했더라면 이번에 그런 실수들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뭐 사람이 움직이는 거 물론 모터보트를 탄다, 말을 탄다 그 사람이 김정은이 연자인지 뭐 최룡의 상임 연자인지까지는 맞출 수 없더라도 대충 그 체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번에 그래도 아주 신중한 태도를 취한 건 잘 됐는데 개별적인 유튜버라든지 이렇게 정보 라인을 가져온 사람들이 너무 오버하고 좀 확대 재생산한 거 이건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소장님은 이제 탈북민 출신이신데 이번에 태영호 당선자와 지성호 당선자에 대한 이 탈북민의 기대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아무래도 이제 북한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했는데 조금은 이제 뭐 그 사회에서 실망스러운 반응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약간은 실망하지만 또 뭐 처음 이게 통관 의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대비가 참 그 좀 뜨겁게 해서 아마 앞으로 더 잘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태호공사는 일단 사망설은 피해갔고 그냥 다리 뭐 일어서지 못한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지성호 당선자가 이게 99% 하면 이건 뭐 관뚜껑 덮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오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휴민트가 좀 심한 정보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상태를 매우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그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지 또 뭐 우리 정부와의 그런 정보 교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이제 인적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휴민트. 근데 휴민트가 어려울 때는 결국 이제 기술적인 자원을 통해서 이제 얻는 정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인공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찰기를 통해서 하는 경우 또는 이제 감청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조금 더 앞서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그런 북한의 상황을 나름대로는 좀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은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알고 있다라고 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네. 그 후에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자연인 김정은 위원장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 실무적 차원에서 아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비록 이제 알고 있지만 조금 전에 안수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확인까지는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신중해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또 그걸 또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CNN이 또 그렇게 상당히 위중한 것으로 보도를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또 명백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혼선을 부추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네.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네. 한 꼴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라는 이제 사회가 어렵단 말이죠.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제 증세가 있어서 자가격리 하다가 이제 상황이 좀 악화되니까 이제 또 이제 의료 시설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한 것 자체가 이제 알려지잖아요. 예. 그죠? 이제 그런데 북한이라는 체제는 이제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냥 특정한 경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확한 그런 이제 정세라든지 그리고 또 중요한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봐서 이제 의도치 않은 그런 이제 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이제 깜짝 등장을 하자마자 이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서 총격 도발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이 자초지종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5월 1일 날 이제 김정은이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5월 3일 날 이게 지피의 총탄이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북한군에 근무하다 이제 DMZ로 넘어왔지만 저도 지피에서 9년을 근무했습니다. 9년이나 계셨습니까? 예, 9년이나 네. 근무했기 네. 때문에 DMZ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물론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네, 과거. 또 아직도 이제 육군 발전 자문위원으로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DMZ에 나갑니다. 네. 근데 일단 북한 총탄이 우리 지피의 그 콘크리트 벽에 딱 조준됐다는 건 이 총이 항상 우리 지피를 조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준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 무슨 300m 밖에 유효 사거리가 안 되는 AK 소총이나 기관총이 아니고 이 14.5mm 고사기관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거기서 1.5km 네, 간격으로 가야 1.5 내지 되니까. 1.9km 1.5km,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km 이상을 날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웬만한 이 보병용 기관총 가지고도 안 되고 이 비행기나 탱크를 쏘는 고사기관총이어야만 1km를 넘어서 그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네. 또 북한의 그 매 지피마다에는 14.5mm 고사기관총과 무반동포 82mm가 다 있습니다. 예. 제가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 14.5mm는 항상 이 십자선 안에다가 우리 지피를 겨누어 놓고 있습니다. 네. 겨누어 놓고 있다 보니까 안개가 뽀얗게 끼었으니까 다시 조준해서 쏠려면 안개가 없어야지 안개 있는 걸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사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겨누어 놓았던 고사기관총이 오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판단하지만 좀 더 과학적인 건 뭐 북한이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지금 북한이 일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해명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발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안개. 예. 또 정비 과정에서 문제, 뭐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 오발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유. 그 아침에 7시 좀 넘어서 이제 근무 교대 시간이고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사단장이 이 GP에 근무하는 이 민경대대는 연대 소속이 아니고 사단장 직속 부대입니다. 사단장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비상소집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 비상소집하면 평선이 중무기에 다가가지 않다가 비상소집하면 이 그 사수들이 중무기에 앉아야 됩니다. 앉는데 이건 이 장탄을 한 다음에 이 방화쇠를 당기는 무기가 아니라 엑셀레터를 밟듯이 발로 누르는 무기입니다. 눈과 손으로는 이걸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엑셀레터를 누르는데 이게 자칫 잘못 누르면 총탄이 보통 지금 뭐 우리 국군에서는 한 8발 정도 날아온 걸로 예상을 하죠. 총탄 자국은 몇 개 안 되지만 네 발이 그 GP. 그 자국은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땐 최소한 12발 이상은 날아왔을 겁니다. 그건 그냥 밟았다 놓는 순간 12발이 날아가는 그런 총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이제 북한군들이 그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제 관측이 됐기 때문에 걔들이 의도적인 도발이라면 작업하는 인원이 일체 없어야 되겠죠. 다 진지에 들어가서 왜 우리 국군이 즉시 응사하니까 작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생각. 위장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군의 이 대응 능력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우린 도발도 잘 안 하지만 우리가 할 때 북한의 대응 능력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100배가 빠릅니다. 그만큼 우리 국군은 이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거든요. 네. 소장님 의견처럼 국방부도 우발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조준 사격을 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렵죠.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가 보낸 이제 대북 전통문에 대한 이제 답신 또는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 나와야만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정황적으로 보면 시계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위에 그런 특이한 동향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적 도발을 했을 때 그 긴장감보다는 뭐 일상적인 평안함이다.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의도적인 것보다는 도발성이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행동을 한 주체인 이제 북한이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9.19 군사 합의의 위반이고 여기에 대해서 유감도 표명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반응을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 내부가 이걸 의도적이냐 아니면 이제 도발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이런 게 있다라는 쪽으로 하고 이제 북한이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남겨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뭐 설왕설래 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소위 그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이제 그 우리 국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이니까 군에서 하는 이제 판단을 이제 존중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또 하나는 예. 저는 이거 봐요. 이제 북한이 봤을 때 아침에 9시 정도 했는데 왜 아직 답신이 없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하게 위에 보고가 되면서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이라는 체제는 경험상 비춰보면 신속하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해서 뭘 했든지 간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위에 보고를 하고 특히 이제 대남 통지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일선 지휘관이 그냥 해라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이제 최소한 이제 상층부까지는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내부적으로 그런 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뭐 특정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실무적인 건데 북한에서는 이제 대남 통지문이니까 우리가 요청했던 그 데드라인을 넘어서 답이 와요. 답이 왔는데 그 답은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메시브로 남쪽에서 기축에서 뭐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답이 안 왔다라고 해서 왜 저러냐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서 이제 북한이 혹여나 이제 그런 이제 의도성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제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 철저히 대비도 하면서 이제 상황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서를 보니까 이게 정부가 밝히는 가지고 있는 네. 정보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부의 발표를 믿어야 되는데 네. 일단 때린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네. 맞은 사람이 먼저 저는 우발적으로 때린 거야. 네. 의도적으로 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때린 사람이 내가 왜 때렸느냐를 얘기해. 그러니까 그게 미리 어떻게 말할 보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국방부 쪽에서 이제 언론에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방법이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가 밝히기 전에는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볼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뭐냐? 그렇죠.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실수한 건지 이제 북한 측에서 설명을 해라. 이미 이제 통지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제 북한에서 답이 없다. 이 정도로서 이제 끝나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황을 쭉 설명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취재하시는 이제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맡겨야 되는데 조금은 좀 앞서 좀 한 발 더 나아가 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신변 이상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북한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결국 20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이런 이 부분도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실제로 행동한 주체에서는 아무 이제 입장 표명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대비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건강 이상설을 넘어서 사망설까지 나왔었는데 왜 3주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국제적인 관심 끌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원산 쪽으로 좀 이렇게 피난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상당히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로라고 합니다만 코로나 발생 제로라고 합니다만 북한도 국경 일대 일부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정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일단 가서 좀 피해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은둔설, 뭐 사망설, 수술설이 자꾸 확대 재생산되니까 이 기회에 좀 주목을 좀 끌어보자. 지금 뭐 올해 초 들어와서도 벌써 미사일 방사포를 얼마나 쐈습니까? 네. 별로 세계가 뭐 시무룩해가지고 자기를 주목하지 않거든요. 아예 원산에 납작 엎드리고 전용 열차까지 내려와라. 이게 전용 열차가 움직인다는 건 25량 약 250m짜리 긴 열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움직인다는 건 그게 뭐 수술실, 회의실, 뭐 통신실이 다 갖추어진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그것을 이제 974 군부대에서는 이동 정부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일찍 이동하는 거죠. 그것까지 끌어다 놓고 좀 주목을 끌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밖에서 이렇게 좀 입이 가벼운 여러 가지 논이 나와가지고 혼란을 줬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이걸 통해서 확실히 내가 좀 인기는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북한 내부의 반응 또 해외 국가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됐던 게 아닌가. 어떻게 반응하나 미국이나 또는 중국,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부에서도 외교 라인 뭐 숙청설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좀 믿을 만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아마 내부에서도 지금 뭐 김여정으로 약간 권력이 이동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이 이동하지는 않지만 이미 후계자는 뭐 김여정 동지라고 말했다는 설도 있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 첩보 능력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말할 게 있다. 그리고 딱 그 노코멘트 하니까 왜 노코멘트 했겠습니까? 그때 이미 미국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뭐 모터보트를 탄다든지 승마하는 것까지는 잡았는데 괜찮다 이게 결론 내리지 않고 노코멘트 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을 정찰할 수 있는 첩보 능력은 상당히 높다. 이걸 이제 암시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걸 또 서로 이제 말하자면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과 또 우리 대한민국 정보기관도 이렇다 저렇다 결론 안 내림으로써 서로 이제 일종의 경쟁 심리가 작용했고 그걸 또 김정은 위원장은 적절히 조절하다가 린비료 공장 준공 테이프를 끊을 때 내가 한번 나가면 아마 깜짝 쇼가 될 거다. 그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4.15에 안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그 뭔가 뭐 위독설이니 뭐 이게 있었지만 북한도 이제 4.15 정도는 김정은이 안 나타나기로 하지 않았는가. 내가 뭐 이제 할아버지까지 참배할 필요는 있나. 아버지는 2월 달에 했지만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이번에 저 린비료 공장 그 주석단 뒤에 개관식인가 그걸 해놓고 준공식 해놓고 밑에 글자를 썼는데 2020년 5월 1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은 과거는 주체년호라 그래가지고 주체 몇 년 괄호 안에 108 이렇게 돼 있는데 주체년호를 없애버렸단 말이죠. 이건 제가 볼 땐 작년에 저 김 위원장이 뭐 개인 숭배는 위험하다든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4.15 때부터 내가 거기 안 가는 것부터 나는 할아버지까지 못 모시겠어. 아버지만 모시겠어. 이런 개인 숭배의 약간의 축소. 그러나 자기에 대한 또 숭배는 더 많이 합니다. 그런 결과가 이제 너무 이제 많은 그 추론들을 낳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김 위원장 모습을 보면 뭐 걸음이 조금 어색한 것 같긴 하지만 비교적 뭐 담배 피우는 모습도 공개가 되고 또 뭐 혼자 부축 없이 걷는 거 보면 좀 건강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그 컴백 무대로 비료 공장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런 이제 국제사에 대해서 이제 경제 건설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계속 이제 뭐 새로운 전략 무기 시험을 했고, 그다음에 또 올해 들어 3월 달에도 했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비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소위 그 자위력 차원에서 한 거고, 이제 북한의 지도부의 관심은 이제 경제 건설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료 공장 자체가 이제 농업 부분이에요, 식량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에 북한에 나아갈 방향은 국제사회의 엄혹한 제재 속에서 이제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정면 돌파를 하자. 그러면서 가장 주된 분야가 경제 부분이고 그 중에서 또 앞선 부분이 농업 부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대내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이제 소위 계기 선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도 그런 식으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쪽에 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그것도 하면서 이제 네. 자유력 차원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이제 1월 1일 날 북한 방송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제 경제를 하겠다라는 게 1번이고 두 번째 이제 정치 외교적 군사력을 또 강화하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군사력 측면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제 적대시 정책, 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거고 또 내부적인 이제 자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군부 쪽에서 보면 이제 미국과 협상을 했을 때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너무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뭐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군사적으로 자위력 강화라는 그런 차원의 노력도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그런 건설을 위한 노력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안 소장님, 그러면 이번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 둘러싸면서 김여정의 위치가 확실하게 올라간 것 같잖아요. 예. 북한의 상황에 봐서 이렇게 권력 승계가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정말 믿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북한이 그렇게 승계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게 지난 연말부터인데 또 그리고 올 초에 들어와서 이 솔레이마니가 이게 암살되는 걸 네.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도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또 솔레이마니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걸 보고 우리도 하나의 대리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김여정을 서서히 부각시켰고 지난 그 4월 11일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올해 2월 달에는 조직 지도부장인 이만건이를 또 부장 자리에서 해임시켰습니다. 근데 그 조직 지도부장 밑에 지금 김여정이가 일부 부장 아닙니까? 네. 그럼 예. 조직 지도부장을 사실 대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권력에 대한 학습을 스타디를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민비로 준공식에서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언급했고 그 밑에 이제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당 부위원장을 언급하고 저기 부총리도 나왔는데 바로 또 김여정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석단에는 박봉주 다음에 김여정이 앉았다가 또 뒤에 가보니까 박봉주 자리에 또 김여정이 와서 나란히 앉아 있는 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최용해가 이번에 안 온 것도 김여정을 더 높인 서열에 앉히기 위해서 최용해 상임위원장 안 나갔다 이런 소리도 있는 거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대내외적 조건이 북한으로 하여금 그래도 후계자가 한 사람 있는 게 좀 안전하다. 그러나 그 체제는 세습으로 이어왔고 앞으로도 세습으로 체제 재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 대리인은 누구냐. 뭐 김평일설도 또 올랐습니다만 사실은 김평일은 이미 40년 저 체제하에서 압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북한은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살아있는 세대가 집권한다고 볼 때는 북한에서는 김여정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느 정도인 걸까요?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측근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평양에 상당히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돼 있다. 이런 해석도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북한 스스로가 이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정황상으로 보면은 이제 어려운 상황 같아요. 보면은 이제 경호하는 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5월 1일 그 비료 공장 준공식 행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치료보다는 먼저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치료 약품 자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도 북한에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예. 곧바로 이제 북중의 국경을 폐쇄하고 그다음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이제 최장 뭐 30일에서 또 한 달까지 이제 자가격리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1월 말 2월 초인데 지금까지도 평양 시내에서 저렇게 행사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저 정도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는 없다라고 하다가 이제 WHO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뭐 자가격리를 뭐
뭐 몇 명을 했느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우리 민간 단체나 또는 이제 국제 NGO 등에 대해서 뭐 진단 장비나 이제 치료 이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바로 지금 현재도 이제 여전히 코로나19의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우리 정부가 이제 방역 협력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좀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황이 어렵다면 좀. 예, 아마 중국 쪽에도 뭔가 자꾸 지원 물품을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이제 주기 시작하면 결국 남북 관계가 다시 또 풀리고 소통을 하는 건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북한은 자간 현 정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했고 우리 인도적 지원을 받으면 물꼬가 트이니까 그럼 뭐 다른 것도 이제 풀릴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북한의 지금 비핵화 문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북한 인민들도 참 좋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 수뇌부가 아마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조언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처럼 해서 이제 핵 문제 해결하고 모든 다른 문제도 해결한다. 즉 군사 정치 군사적인 걸 앞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변화시킨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시야를 넓혀서 정치 군사 분야도 있지만 다른 분야도 이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다양한 접근법인 거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을 변화시키자라는 건데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이제 코로나19를 포함한 그런 그 위생 방역에 대한 그 시급성이고 그리고 또 경제 건설이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보다 더 좀 적극적인 이제 그러한 이제 조치를 이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북한도 지금 현재 중국도 지금 함부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상태로 해서 장마당에서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는 계속 뭐 제재가 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걸 끌고 가느냐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 쪽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명분을 주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제 이제 북한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우리 정부는 상당히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좀 아량이 있는데 북한 인민들, 뭐 북한 체제 이런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조금 포용성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아량 있게 대했던 북한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뭔가 적당히 채찍을 들 때는 들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함으로써 북한 당국자들이 이게 우리만 소외되느냐, 인민은 대한민국에 눈귀 돌리는데 우리만 소외되지 않겠냐 이런 뭔가 전략적인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으면 오히려 북한 정부를 관리하고 남북 대화로 유대하는데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또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오후 5시부터 취약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앞으로 일반 국민들은 언제 어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급 기준이 될 가구수 결정 방식도 궁금합니다. 박연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연비 평론가님 네. 재난지원금 받으시면 네. 기부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기부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세대주 입장을 좀 물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받아서 네. 바로 쓰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꼭 기부뿐만 아니라요. 네. 오늘부터 이제 아까 5시부터 네. 긴급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우선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죠. 어떤 분들입니까? 네, 가구주뿐만 아니라 이제 전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수급 대상자인 분들, 전국 가구수로 치면
280만 가구 정도 되고요. 네. 특히 이 가운데에서 기존에 부채 탕감이 안 돼서 통장에 압류돼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25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도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혹여 빚이 있더라도 빼앗길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분들은 현금 지급이 되는데 네. 나머지 국민들은 이제 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카드 충전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현금을 받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가구 수 전체가 수급 대상이 된다는 거죠. 가구 중에서 한 명만 아니면 못 받는다. 네, 28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고요. 그 전용 통장으로 원래 받으시던 통장이 있거든요. 예. 뭐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으로 나라에서 입금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다 들어온다고 했지만 자동적으로 네. 아까 이제 11일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온라인 신청 힘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노인이나 장애인들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나눠서 생각을 네. 해보시면 5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의 충전을 받겠다 이런 분들은 직접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 네, 그렇죠? 네. 세대주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작업들이 너무 어렵다, 네. 복잡하다 이런 분들은 5월 18일부터 그 주민센터로 가셔도 되고요. 네.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전화 그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사이트로 물어보셔도 되고 네. 복지부에 관련 전화번호로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아마 연결이 좀 수월치는 않을 테니까 어르신들 가운데 좀 답답하신 분들은 현장에 나가보시는 방법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일은 카드사의 홈페이지 신청할 수 온라인으로 있고 신청하시고 은행에 가서 또 신청할 수 있잖아요. 18일부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주민센터에도 18일 날 직접 네. 가서. 근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민센터에 가면 대리 신청도 가능한 거죠. 지금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지금 세대주를 중심으로 조회 신청은 기본적으로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노인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이셔서 본인이 가기 아주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세대주가 가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온라인으로 조회하시는 것도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네. 현금으로 받은 경우 취약계층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선불카드라든지 신용카드 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는 쓸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요? 일단 연매출이 10억 원이 넘어가는 가맹점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뭐 온라인몰 이런 것들 들 수 있는데요. 네. 이쪽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지만 동네에서 그 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작은 가게들은 뭐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예. 지방에서 한때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네. 대부분의 경우에 연매출이 10억 원이 넘어가는 넘죠. 점포인데 농촌에서는 이분들이 농자재를 거기서 사셔야 되는데 사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부에서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마스크 살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도 마스크처럼 오부제가 되는 거죠? 네. 어떻게 1, 2, 3, 4, 5, 6, 7, 8, 9, 10 저희가 마스크 구매할 때 그 순서대로 하셨잖아요. 네. 1과 6이 월요일 이런 순서대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몰리는 대상이. 그래서 조회 신청 모두 1, 2, 3, 4, 5, 6, 7, 8, 9, 10 지금 저희 그래픽 보여드리는 것처럼 월, 화, 수, 목, 금 순서를 지키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스크도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하실 할 수 수 있고.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만약에 1976년생이 세대주다 네. 하면 월요일에 신청 조회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뭐 자가격리를 이탈한 국민을 제외하자라든지 그 뭐 좀 이런 정보 받는 고민거리였죠. 거죠? 네. 네. 자가격리 이탈자의 경우에는 행정 비용이 늘어나게 하고 수많은 네. 사람들을 감염 위험에 놓이게 했는데 네. 이 사람들도 줘야 되느냐. 근데 뿐만 아니라
탈세한 사람들, 네. 그리고 기결수이든 미결수이든 법을 어겨서 수감 중인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까지 줘야 하느냐 논란이 많았거든요. 정부 안에서도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그와 무관하게 준다. 그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상품권 이런 것들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현금으로만 지급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결국은 얘기가 아니죠? 있었는데 네. 수용자들은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사람인데 네. 그런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 예외 없이 그 신용카드의 어떤 충전이나 현금이 아닌 그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고요. 네. 자가격리 이탈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만 네, 그렇죠. 일단 구분 없이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탈세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일단 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이 됐는데 이건 뭐 현금이야 뭐 사용 제한이 없겠지만 네. 이 선불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8월 말, 8월 31일까지만 써야 되는 거죠. 네. 그 시간을 왜 그렇게 예. 짧게 두었느냐. 아마도 실질적으로 지급이 돼서 사용하시는 데까지 한 석 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면 우리가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4% 역성장이었습니다. 네.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아서 지급되는 게 긴급 재난지원금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긴급하게 드릴 테니까 긴급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네. 2분기 GDP는 아마 마이너스 1.4%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분기에는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에 중국 빼고 다른 네. 나라들은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유럽, 미국, 일본 등등 모두가 셧다운이 시작된 게 2분기니까 네. 아마도 2분기 성장률은 크게 추락할 거고 이걸 좀 막아보자는 게 긴급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두고 반드시 이때 안에 쓰셔야 되고요. 이때 안에 안 쓰시면 잔액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기부 처리되는 거죠. 네. 그런데 종이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8월 말까지 꼭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마 보통 지역사랑 상품권, 상품권의 경우는 몇 년씩 네. 사용하실 사용할 수 수 있는 있게 조례겠죠? 유통기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 거는 아마 그 처리되는 방식이 좀 다를 아, 거예요. 네. 별도의 형태로 그 유통기한이 찍혀서 아마 지급이 될 겁니다. 꼭 8월 말까지 네. 써야만 되는 거고요. 또 가구수 이제 결정할 때 네. 이제 3월 29일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출생했거나 또는 혼인을 했거나 네. 또는 이혼을 했거나에 따라서 가구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일단 4월 안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추가로 그 이의 신청 기간에 우리 가구원이 달라졌다라고 네. 신고를 하시면 만약에 3월 29일까지는 네. 둘이 살다가 네. 4월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럼 3인 가구가 되잖아요. 네. 주민센터 가셔서 말씀하시면 한 명이 더 추가된 걸로 처리를 해드리고요. 그 전에 가구원이 있었는데 3월 30일 0시 이후에 사망하셨다. 네. 그러면 이분은 제외하고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구가 분리되는 네. 거기 때문에 별도 가구로 처리가 되는데 이건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가서 이의 신청을 이의 신청을 하시면 하고. 정리가 되는 거고요. 네. 다만 같은 집에서 같은 건강보험 아래 묶여 있는데 사는 데만 다르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1인 가구 40만 원에서 4인 가구 100만 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 가구수 결정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자녀가 제가 지방에 이제 그 세대주인데 아버지가 서울에 있어요. 지방 근무를 네. 하시고 네. 자녀는 서울에 있는데 네. 주소가 달라요. 네. 근데 그 자녀가 피부양자 그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 건강보험에 자녀가 얹혀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죠. 주소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주소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이 경우에는 엄마, 아빠, 자녀 한 가구로 봅니다. 그 자녀가 별도로 직장에 다니면서 주소도 다르고 건강보험을 따로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아버지가 건강보험을 내고 아내와 아버지와 자녀가 한 건강보험 아래 묶여 있다 이러면 한 가구로 보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노부모가 지역에 따로 사시면서 건강보험만 자녀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사실상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고 같은
가구 단위로 생활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비록 건강보험상에 피부양자로 돼 있지만 네. 노부모는 경제 주체가 달리 본다 이거죠. 그렇죠. 자녀와 보통 달리.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님은 뭐 경북에 사시는데 예. 우리는 서울에 살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그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영원으로 봐서 네. 그 가구원 수에 따라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지역별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특정 시 혹은 군에 산다 하시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100만 원 이외에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을 더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 취급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지자체 단위의 지원금이 있잖아요. 8대2로 나눠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몫만 주는 데도 있고 네.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주겠다는 돈 다 준다 이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4인 가구 기준으로 봐도 네. 지역에 따라서는 수백만 원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준이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어디 사시면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여튼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이 정부가 주는 거에 중복이 가능하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을 저처럼 소비하고 싶은 사람 말고 우리 박연미 평론가처럼 네. 또 혹시 기부할 수도 있을 텐데 기부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번, 신청하지 않으시면 가장 간단하고요. 2번, 받으신 다음에 기부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네. 이때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액을 기부하실 수도 있고 일부만 기부하실 수도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 기한 안에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으시고 그냥 기한이 지나가 버리면 자동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시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게 되면 뭐 세액공제 혜택이 네.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기부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16.5%. 네, 이번 연도 아니더라도 이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10년 안에 언제든지 그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에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나중에 한 10년 정도 사이에 네. 세금을 한번 내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받으셔서 네. 지역에서 열심히 써주시는 게 네. 본인이나 지역에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상당히 좀 복잡한 아까 가구수 구성은 네. 뭐 좀 복잡한데 이런 걸 자세히 알려주는 정보 사이트가 뭐가 있어요? 네. 긴급재난지원금.kr 네.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 바로 접속이 되고요. 네. 이 조회해 보실 수 있는 날짜도 아까 오부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컴퓨터로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네, 공인인증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세대주의 출생 그 연도에 따라서 신청 조회 가능한 날이 달라지니까 5부제 중에 어느 요일에 해당되는지 들어가 보셔야 되고 현재까지 모바일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모바일을 PC를 통해서 안 돼요? 통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네. 이 모바일이 대중화되는데 왜 모바일을 아직 준비를 못했을까요? 그게 좀 네. 여러 가지 뭐 인프라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 모바일 접속은 불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건 빨리 좀 그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니까 이것도 스미싱이 또 기성을 네. 부린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예. 그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그 예. 뭐 SNS 등을 통해서 이걸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현금을 드린다든가 네. 아니면 여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지급이 된다든가 네. 이런 방식으로 그 URL이 온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급해드리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급할 권리가 사라지고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친절하게 저렇게 일일이 보내줄 여력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전국 모든 가구에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여기다가 클릭 한 번 했다고 일사천리로 되면 좋겠지만 네. 사실 이 행정 업무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본인 인증 과정도 필요하니까요. URL을 함부로 누르시면 개인정보만 쏙 뽑아간다는 점 그리고 특히 계좌 정보 같은 것들은 절대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에 네. 인터넷 주소 링크가 없다. 네. 있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절대 누르면 그렇게 안 된다. 해드리지 그런 거죠? 않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됐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해서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지난 20일간의 혼란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의 폐쇄성과 은둔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하지만 우리 사회 신뢰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도 실감케 했습니다. 한 줌의 정보도 없는 사람들이 입을 가볍게 놀리기도 했고 이들을 반박하는 정부의 발표 역시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모레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